네, 그러면 바스트 가우시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라지안 씬에 대한 리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커다란 씬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 연구는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 보니 발견하게 되어서 호기심이 가가지고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뭐 널프 기반에 해당 그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메가널프나 스위치 널프 등의 연구들은 디테일이 부족했던 이슈들도 있었고, 그리고 널프 기반이다 보니까 렌더 속도도 느리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해서 품질 개선이랑 렌더 속도 향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스몰 스케일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오브젝트가 센트릭한 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제 대규모 환경에 적용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VRAM 때문에 3D 가우시안의 개수가 제한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1100만 개의 3D 가우시안을 최적화하는 데에는 32기가 정도의 VRAM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 속하는 밈널프 360 데이터셋 중에서 갈든 이 씬을 최적화하는데 이미 580만 개의 가우시안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 씬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선 충분한 반복이 필요했다라는 말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큰 장면에서는 조명이 고르지 않고, 그리고 같이 캡처된 이미지 사이에서 같은 건데 이렇게 외관 변화가 눈에 띄게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피어런스 베리언스라고 여기서 논문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오파시티가 낮은 그런 가우시안들을 생성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서 예시를 보시면 트레이닝 뷰 1, 2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조도 차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카메라 근처에서 다크하거나 아니면 브라이트한 이런 블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은 이러한 뷰별 외형 보정을 위해서 이 블랍들을 가지고, 네, 이 블랍들을 사용해서 그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이 블랍들이 노블 뷰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 플로터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뭐 가우시안 스프레이팅을 돌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노블한 뷰포인트로 돌리자마자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했던 그 씬이 다 뭉개지는 현상 되게 많이 관측을 했는데, 이게 이러한 이유랑 관련이 있다라는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스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랄지안 씬에 대해서 높은 품질 재구성을 하고 실시간 렌더링 가능케 하자, 그런 연구고요. 가우시안 스프레팅을 기반으로 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쉽게 얘기하자면 디바이드 앤 컨커 전략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트레이닝 뷰와 그거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각각의 다른 셀에 할당해서 패러럴하게 최적화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뷰포인트마다 달라졌던 그 어피어런스가 변하는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그걸 썼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 널프 인 더 와일드 같은 데서 썼던 거랑 뭐 비슷하지만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그 예시 비디오인데, 어 이렇게 넓은 씬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데 뭐 실시간 성능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할에 해당하는 프로그레시브 데이터 파티셔닝이라는 전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최적화를 하는 디커플드 어피어런스 모델링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나고 나서 하나로 통합하는 심리스 모델 멀징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런 형태로 메소드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데이터 파티셔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어, 이 과정은 인풋 데이터의 이 카메라와 포인트들을 특정한 셀로 나눠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카메라와 포인트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최종적으로는 이 분할된 카메라와 포인트들을 얻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가정이 씬을 n by n 크기로 분할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 셀마다 비슷한 트레이닝 뷰의 개수를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이거 좀 손으로 그린 거라 좀 구리긴 한데, 우선 여기서 그 방금 전에 씬을 n by n 크기로 분할한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축, 여기선 제가 그냥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로 세로 딱딱 나눴는데 이게 꼭 이렇게 프리미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꼭 사각형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M축의 하나의 축, 그러니까 뭐 여기선 M을 죄송합니다. 한 축을 M개의 섹션으로 분할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는 뭐 그래서 이 섹션마다 비슷한 트레이닝 뷰의 개수를 가지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 그래서 뭐 근데 여기선 딱딱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트레이닝 뷰가 포함되는 형태로 선을 그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좌표축을 기준으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끝났을 때 카메라 포지션 베이스드 이 리전 디비전이 끝났을 때는 각각의 섹션은 이 전체 뷰를 M개로 나눈 것만큼 이렇게 포함이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게 얼추 비슷하게 포함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네, 같은 절차인데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다시 n개 세그먼트를 다시 나눕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각각의 셀은 네, 방금 n by n으로 나눈 걸로 되겠죠. 그렇게 이제 뷰들을 분할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지션 베이스드 데이터 셀렉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그 논문에서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 경계면을 딱 경계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경계를 좀 더 확장시켜서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다 포함되게 만듭니다. 뷰나 포인트를요. 논문에서는 딱 20%만큼 확장한다라는 맥락으로 적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는 이 섹션을 확장시키는 것만으로는 높은 피델리티를 가지는 리컨스트럭션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또 그러니까 디테일이 뭉개지거나 플로터가 생기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비저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를 더 추가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뭐 손으로 그린 거라 퀄리티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카메라들을 이제 포함을 시킬 건데요. 이제 그래서 카메라 하나 가지고 왔을 때 그 카메라의 투영 영역을 봅니다. 그 투영 영역을 보는데 이걸 이제 오메가 i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특정한 셀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셀의 영역을 오메가 ij라고 한다면 지금 이 뷰에 대해서 비저빌리티는 이 ij를 오메가 i로 나눈 값이 되겠죠. 이게 특정 스레시홀드를 넘긴 카메라를 선택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오메가 ij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카메라 선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나이브한 어프로치는 이제 이 씬을 이렇게 투영을 했을 때 그 투영 영역을, 그러니까 여기 물체가 얼마나 포함됐는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건물의 일부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 되었을 때는 이게 비저빌리티가 높지가 않으니까 이 카메라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만약 공중에 좀 더 떠 있는 물체들이 있거나 했을 때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한 슈퍼비전이 안 된다. 공중에 있는 플러터를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맥락의 말을 하면서 다른 개선된 방법을 제안을 하는데요. 이 셀을 하나의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각 이제 축에 정렬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너비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셀에 속한 제일 높은 점, 포인트 클라우드 내에서 가장 높은 점과 지면 사이로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운딩 박스를 이미지에 바운딩 박스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투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바운딩 박스가 포함된 영역이 일정 이상이면 카메라를 포함하는 이런 식의 개선된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얘네들은 에어스페이스 어웨어 비저빌리티 캘큘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 셀 내의 모든 공간, 이 공중에 떠 있는 공간마저도 고려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셀의 이 전반적인 맥락에서 최적화에 크게 기여하는 뷰가 선택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공중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은 비저빌리티를 가진 애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방금 전에 그 셀에 속하는 카메라 집합에 그 관련성이 높은 방금 뽑은 카메라를 넣는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서 보이는 점들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 셀의 정보예요.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된 점들은 이제 그 셀을 좀 더 나은 그 초기화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제2번째 셀이 뭐 이렇게 셀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거기에 있는 카메라가 그 근처에 있는 카메라가 그 셀을 찍었을 때 사실 셀 밖에 있는 영역도 관측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표현한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투영을 했을 때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와 지금 그 이 셀 안에 있는 애들이 같이 찍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 깊이에 대한 모호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플로터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걸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반대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비저빌리티를 기반으로 카메라들을 추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깊이 모호성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맥락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이 플로터를 생성하는 것 대신에 보다 좀 올바른 위치에 3D 가우시안을 학습표에 맞춰서 생성이 가능하다, 초기화가 가능하다, 이런 맥락의 그 말을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와 포인트들을 나누는 전략이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개별적인 최적화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디커플드 어피어런스 모델링 이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방금 보셨던 이미지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명이 일관되지 못하니까 조명이 일관되지 못하니까 생기는 이런 외형적 변화에서 이제 기존의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이 플로터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스트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좀 긴장을 해가지고 말을 좀 계속 더듬고 있네요. 이게 이제 외형적 변화들에 맞춰서 이 렌더링을 된 이미지를 조정하기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맵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절차에 추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오버뷰고요. 이거에 대해서 각각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3D 가우시안이 존재하는 3D 가우시안을 렌더링 했을 때 나온 이미지가 있다고 할 때 얘네들을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하면 이제 생긴 이점이 뭐냐? 우선은 메모리 연산 양도 줄어들고 메모리 소모량도 줄어들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하이 프리퀀시한 디테일의 학습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마도 이게 하이 프리퀀시한 정보들이 노이즈처럼 다가올 수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운 샘플된 이미지들과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M 길이의 어피어런스 임베딩 벡터가 존재하는데요. 얘네들을 각 픽셀마다 컨캣을 합니다. 각 픽셀마다 컨캣을 해서 그 2D 맵 DI를 만들게 되는데, 이 DI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채널 수와 거기에 이제 어피어런스 임베딩 벡터 M까지 포함한 이 맵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CNN을 태우게 되는데, 논문에서 딱 그 CNN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업샘플 된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업샘플 되는 맥락이면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 같은 걸 쓴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렌더링된 그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가 될 때까지 이 해상도를 올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M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은 사이즈가 되는 거죠. 렌더링된 이미지랑. 그렇게 한 다음에 얘네 이렇게 생성된 이 MI와 렌더링된 이미지에 대한 픽셀별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논문에서는 그 뒤에 이제 붙여져 있는 얘기가 이 연산을 간단한 픽셀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으로 했는데 잘 작동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그 픽셀별로 멀티플리케이션 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여기서 렌더된 결과와 이 MI를 그 픽셀 와이즈로 멀티플리케이션 한 정보를 우리는 이제 그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이 과정에서 그 어피런스 임베딩이랑 그 CNN은 그 수정된 로스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가우시안과 함께 최적화가 됩니다. 이게 그 로스 펑션인데요. 이 로스 펑션도 좀 더 자세히 뜯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그냥 그 에런 로스랑 심 로스를 같이 써가지고 그 렌더된 이미지와 비교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개를 나눠서 씁니다. 그 방금 전에 우리가 어피런스 임베딩을 했던 부분은 에런 로스로 흘리고요. 그러니까 이 렌더된 이미지와 이 MI를 이제 그 결합한 얘랑 비교를 하고요. 에런 로스를. 그리고 이제 그 원래 렌더된 이미지와 그 심 로스를 비교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와 그 구조적 차이를 학습하는 게 이 심로스 파트이고 에런 로스는 이제 변형된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 사이에서의 외형 정보를 학습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된 이미지는 그 다른 이미지들과 일관된 외형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3D 가우시안은 모든 입력부의 평균 외형과 올바른 형상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이 어피런스 모델링은 최적화 후에 삭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스 머징 절차를 거칩니다. 사실 뭐 이건 이제 뭐 큰 건 없고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이전 절차들에서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그 셀의 그 원래 셀보다 좀 더 영역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그 셀의 경계가 확장되기 전에 영역을 벗어난 3D 가우시안들을 삭제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파샬한 특정한 뷰포인트에서만 본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플로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근데 그러면 이 경계면들은 어떡하냐? 그 셀들과 셀들 사이에 경계면들에서는 플로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뭐 같은 얘기한 거랑 좀 반복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인접한 셀들의 일부 트레이닝 뷰가 공통되게 겹쳤잖아요. 그 확장을 하면서 그 확장된 경계면에 있는 애들은 그 J번째, J 뭐 마이너스 1번째 그 각각의 셀들에도 공통적으로 트레이닝 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경계면에서 아티팩트가 생기는 걸 방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뭐 각각의 셀들을 따로 GPU를 태우거나 할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씬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퀄리티도 올라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 결과이고요. 여기서 데이터셋은 네, 그 밀 19이랑 얼반씬 3D 그 데이터셋을 쓰는데 여기에서 그 모디파이드 3DGS는 그 우리가 원래 알던 이터레이션 절차보다 더 많은 이터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게 그 바스트 가우시안이 그 이터레이션 6만 번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 메서드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 이터레이션 절차만 좀 늘린 게 모디파이드 3D 가우시안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부 테스트 이미지에서는 그 특정한 뷰포인트에서 과다한 노출이나 노출 부족으로 바스트 가우시안이 PSNR 값이 약간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다 그 바스트 가우시안이 뭐 제일 잘 나왔다 뭐 이런 맥락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게 가능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바스트 가우시안은 각각의 그 셀들을 옵티마이즈하고 통합을 함으로써 많은 수의 3D 가우시안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캠퍼스 씬을 예시로 들자면 수정된 3D 이 모디파이드 3DGS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수가 890만 개인데 바스트 가우시안은 2740만 개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좀
신기했던 건, 의아했던 건 여기서 이제 LPIPS 이 스코어를 알렉스넷 베이스로 측정을 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은 한데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널프 기반 애들은 디테일이 좀 뭉개지는 경향들이 있고, 이제 그냥 그 모디파이드 3D 가우 3DJS는 좀 더 선명은 한데 이게 플로터가 막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거는 그런 게 여기서 아워스는 그런 게 없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메가널프나 스위치 너프 같이 애초에 이 라지 씬을 리컨스트럭션 하려고 했던 이 모델들은 그 8개의 GPU를 썼고 V100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드너프나 모디파이드 가우시안 스프레팅은 이런 씬 디컴포지션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일 V100으로 학습한 결과라고 하고요. 네, 렌더 속도는 그냥 단일 RTX 3090 한 장에서 측정된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우시안 수가 아무래도 바스트 가우시안이 3D 가우시안 스프레팅보다 기존의 연구보다 그 가우시안 수가 많기 때문에 렌더 속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근데 그래도 널프 기반 방법들이랑 비교하면 훨씬 빠르고 게다가 네, 그 1080p 해상도에서도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부분을 익스페리먼트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 아블레이션 스터디 파트들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V스캠 이거 커브 포인트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수행한 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있을 때 없을 때 스코어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어스페이스 어웨어로 안 하고 그냥 다시 그 표면에 잡힌 애들만 그 표면에 잡힌 애들로만 그 측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를 만들지 않았을 때 PSR 스코어도 이 정도 감소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외형적 변화에 대해서 그 측정하지 않았을 때 PSR 기준으로 이 정도 떨어졌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이 절차들이 제일 중요했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비스캠 이 파트가 없었을 때를 보면 이 뒷부분의 컬러가 다른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카메라를 확보해서 우리는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또 에어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봤을 때랑 안 봤을 때를 보시면 그 봤을 땐 되게 클리어하게 나오는데 안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네, 이런 그 플로터들이 막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리미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오던 공간 분할에 적용할 수 있지만, 뭔가 이게 씬의 레이아웃을 따지고 셀의 개수까지 따져고 막 카메라의 뭐 분포까지 확인하면서 하는 그런 최적의 분할 솔루션 아니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게다가 이제 씬이 너무 커지면 사실 이게 저장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무래도 렌더링 속도까지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네, 논문 리뷰도 거의 안 해봤고 좀 발표도 긴장을 많이 해서 좀 많이 절었을 텐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본 100개 적어봤는데 네네. 언급을 하셨을까요? 그 혹시 가우시안 개수를 줄인 요소가 어떤 부분일까요? 가우시안 혹시 뭐라고 하셨나요? 가우시안 처음 연구했을 때 그 문제가 네. 가우시안 개수가 너무 많다라는 게 커다란 씬을 구성하는 문제라고 쓰는데, 네. 여기서 에서는 그걸 해결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우시안 개수를 어떻게 줄였을까 싶어가지고요. 이게 어 제가 발표 때 혹시 뭐라고 했었나요? 제가 그 뒷장 잠시만요. 다음 장, 그 다음 장인가요? 그 다음 장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580만 개네. 네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이해했던 바에 따르면 이게, 그러니까 그 단일 VRM에서 단일한 씬을 돌렸을 때 생각보다 작은 그 씬을 구성하는데도 되게 많은 그게 쓰인다. 근데 이제 이거를 셀별로 분할을 하면 제가 이제 그 이해한 바로는
셀별로 분할해서 이걸 따로따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경우에 사실 그 근처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카메라만 가지고도 그 셀만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커다란 씬을 한 번에 리컨스트럭션해서 모든 걸 다 VRAM에 올리고 GPU에 태울 필요 없이 각 파트들을 따로따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해서 가우시안의 개수를 줄인다기보다는 그 더 많은 가우시안들도 학습이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음,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네, 그럼 완성됐을 때 가우시안 개수가 더 언급된 거 있어요? 그 실험 결과에서 찾지 못하고 논문에서 잠시만요. 네, 이 부분에서 그 캠퍼스 씬을 예시로 들면서 했던 얘기가 여기서 이제 바스트 가우시안이 이 스코어를 달성하고 모디파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모디파이드 같은 경우에는 890만 개를 써서 890만 개가 나왔는데 3D 가우시안 수가요. 근데 이제 바스트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2740만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맞을까요? 사실 좀 긴장. 잠깐만요. 2742만 개라고요? 네, 2000 많은 거냐? 네, 2740만 개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많네요. 네. 네, 오히려 그래서 개수를 줄인다기보다는 더 많은 개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은 그 지금 데이터셋이 제가 최근에 찾아봤었는데 네, 막 그 한 씬당 5천 개, 3천 개 막 되더라고요. 아, 데이터가요? 학습 데이터가요? 네네. 이걸 다 썼는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나요? 아니면 샘플링에서 썼을지? 그거에 대한 언급은 따로 보지를 못했고, 근데 저도 이게 데이터셋이 얼반 씬 3D 같은 경우에는 12만 장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일부만 썼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측만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거 코드를 뜯어보고 싶었는데 코드가 아직 없어가지고 저도 어디까지나 추론이기만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 그 항공샷 찍으면은 멀리서 찍으면은 그 타일드 레스터라이션 할 때 타일마다 네네, 그 가우시안이 많이 당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멀리 있는 것들도 막 가우시안을 다 프로젝션해서 뭐 렌더링 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을까요? 어, 멀리 있는 거에 대한 표현은 따로 없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애초에 이 카메라 인풋 데이터를 여러 셀로 쪼개다 보니까 이 카메라의 그 특정한 이 셀의 크기와 이 카메라의 프로젝션 영역을 비교해서 비교해 봤을 때 이 셀의 크기를 넘어가는 애들은 어차피 아마 다른 셀로 분류가 될 거라서 멀리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애들은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셀에서 초기화되고 옵티마이즈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